안녕하세요. 변액보험 출제 문제의 함정을 찾아를 함께할 김수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생명보험의 이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디 부분에 오답이 있고 또한 그 오류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지만 맞는 내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생명표는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10년에 몇 명 정도 사망 또는 생존할 것인가를 산출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죠? 대수의 법칙. 두 번째는요. 수지산등의 원칙. 세 번째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생명표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디에 함정이 있냐면은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1년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10년이 아니라 1년. 1년에 몇 명 정도 사망 또는 생존할 것인가를 산출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생명표는 크게 두 가지로 더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국민생명표. 두 번째가 경험생명표. 국민생명표는 국민 전체를 통계로 내는 이제 생명표가 되는 것이고요. 경험 생명표는 뭐냐면은 보험회사의 이제 피보험자들 그 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생명표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명보험 회사에서는 국민 생명표를 통해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경험 생명표를 통해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 9차 경험 생명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명보험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험 생명표는 무엇인가? 7차, 8차, 9차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제9차 경험 생명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2번 현금 흐름 방식에 따른 보험료 산출은 3위원 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보다 보수적으로 책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보험료 산출을 통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금 흐름 방식. 두 번째가 3위원 방식. 3위원 방식. 이 3위원이란 뭐냐면은 세 가지의 기초율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겁니다. 뭐가 있죠? 예정, 위험률, 그리고 예정, 이율, 그리고 예정, 사업 비율. 그래서 요 3위원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때에는 요 세 가지입니다. 예정 위험률을 통해서 위험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정 이율을 통해서 이제 저축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정 사업비를 통해서 부가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요 현금 흐름 방식은 뭐냐면은 요 3위원 방식을 선택을 하고 고려를 하고 현금 흐름에 다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가치 토대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는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현금 흐름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면 회사의 최적 가정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죠. 어디가 더 보수적일까요? 그렇죠. 세 가지 요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만 통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3위원 방식이 현금 흐름 방식보다 더 보수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3위원 방식보다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적인 것은 어디다? 바로 3위원 방식이 더 보수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43번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급준비금이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책임준비금이 뭐죠? 계약자에게 나중에 돌려주는 환급금이라든지 보험금 등을 사전에 순보험료 일부분을 이제 가져다가 적립해 놓은 것이 바로 책임준비금입니다. 책임준비금을 왜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보험료를 산출할 때에 위험보험료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험회사가 평균보험료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나이가 있고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험보험료가 이르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낮아졌다가 뭐 질병이 걸릴 확률이라든지 뭐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초기에 비해서 나이가 많아지면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험회사들은 평균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평균 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요 곡수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험 보험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위험 보험료보다 평균 보험료 초과되는 요 금액이 있죠. 요거를 사전에 적립해 놓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책임준비금.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보기의 내용도 있냐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OX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요. 생명보험 회사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해 놓는 것이 무엇 때문에? 평균 보험료 산출 때문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이 내용도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온 건 그겁니다.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급준비금일까요? 여기 부분이 틀렸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험료 적립금입니다. 보험료 적립금이 책임준비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보험료 적립금이 바로 책임준비금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평균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위험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는 그 금액, 그 부분을 적립해 놓는 것이 평균 보험료라고 했는데 거기는 뭐 어디서 가져온 거죠? 보험료에서 가져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 함께 연관해가지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44번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은 계약 초기에 신계약비 지출 부담이 적어서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작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책임준비금 이게 적립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보험료식 그리고 두 번째가 질매식입니다. 이 순보험료식 같은 경우에는 일체 그 사업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초기에 사업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조금 크지만 책임준비금을 두텁게 적립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장점인데요. 이 질매식은 사업비, 계약 체결 비용을 순보험료의 일부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순보험료식보다는 계약 초기에 책임준비금의 그 정도가 순보험료식보다는 두텁지 않다가 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 해당되는 내용은 OX 문제로도 그 2장의 OX 문제로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순보험료식에 대한 특징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매식에 대한 부분도 암기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 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내용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이 순보험료식이냐 질매식이냐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개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적어서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작다가 아니라 크지만 말씀드렸죠. 사업비 같은 경우를 계약 초기 비용에 받기 때문에 크지만 책임준비금을 어떻게 두텁게 적립하는 것이 순보험료식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45번 생명보험 계약은 주계약 자체만으로는 성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특약을 함께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내용이 좀 걸리네요. 반드시. 예, 정답 확인해 보면요. 성립이 가능하며 특약만으로는 성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험계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주계약은 주된 보장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특약은 추가되는 보장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계약 자체만으로는 보험계약 성립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주계약과 특약이 같이 있는 경우도 보험계약이 성립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약만으로는 성립이 어떻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주계약만으로는 성립이 가능하지만 특약만으로는 보험계약이 성립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하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6번.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서 작성과 보험회사의 보험증권 교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쉽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무엇? 승낙. 승낙으로 성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 확인해 보면요. 보험증권 교부가 아니라 또 여기서 어떻게 보면 보험계약자의 청약서 작성이 아니라 청약과 뭐 맞는 내용이지만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이 이루어진다. 주로 오답으로 나오는 부분이 여기 내용입니다. 보험증권 교부를 해야지만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또는 보험계약자가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해야지만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오답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청약과 승낙으로 보험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7번. 보험계약자가 본인 필요에 따라 약관의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생명보험 계약의 특징에 대한 부분 중에 부합계약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합계약성. 그 특징 중에서는 부합계약성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소수가 아니겠죠. 다수가 있는데 그 다수를 상대로 보험회사가 약관을 전부 다 수정하거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이미 보험회사가 만들어낸 보험 약관을 전체로서 승인하든지 아니면 전체로서 거절하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선택만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부합계약성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본인 필요에 따라서 약관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전체를 거절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수락하든지 이 두 가지만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그 약관을 전체로서 승인하거나 아니면 거절해야 하는 부합계약이다. 아시겠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48번.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청약 철회 왜 필요할까요? 보험계약하고 난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좀 재정적인 상태보다 조금 더 많은데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요. 그 청약 철회에 해당되는 기간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보험 증권을 받은 후 15일 이내. 중요합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후에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청약을 한 다음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30일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도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9번. 보험계약자는 보험 수익자 변경 시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 나와 있는데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때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나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허나 보험 종목이라든지 보험 가입 금액이라든지
보험 납입 방법, 뭐 납입 기간 이런 정도의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가 무슨 경우다?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 필요하지 않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 피보험자 변경 가능할까요? 피보험자 변경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보험 중에서 피보험자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0번입니다. 해지 당시의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무엇을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특별부활이라는 것 자체는 계약자의 해지 환급금 청구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보험 수익자가 보험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회사가 채권자에게 만약에 일정 부분 금액을 줬다면 그 금액을 다시 보험회사에게 주고 보험 계약자의 명의를 보험 수익자의 명의로 바꾼 다음에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보험 수익자,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 요 주어에 대한 부분이 섞여서서 오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특별부활을 청약할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가 누구의 보험 계약자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 그리고 보험 계약자의 명의가 누구의 보험 수익자의 명의로 바뀌어서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틀린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틀렸죠. 정답 확인해 보면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51번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받게 되는 보장성 보험료의 무엇을? 세액공제 혜택은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6%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12%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지요. 보험료 납입 시의 세제 혜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시의 세제 혜택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 두 번째가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 첫 번째 중요한 내용 대상자가 누굴까요? 대상자는 바로 근로소득자입니다. 일용 근로직은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업소득자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가 근로소득자가 바로 대상이 되게 되고 크게는 일단은 요 세액 공제율이 지금 함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6%, 1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12%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율이 12%.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일 경우에는 12%가 아니라 15%의 세액 공제율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은 납입한 보험료 전액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자인 A씨가 보험료 납입을 200만 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100만 원까지만 세제 혜택,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일반 보장성 보험에 만약에 근로자 A씨가 보험에 들었다. 가입한 금액이 200만 원이다 한다면 그중에 200만 원 중 100만 원에 대한 12%, 12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틀린 내용은 정답 확인해 보면 6%, 12%가 아니라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몇 프로? 15%. 지금 해당되는 금액은 전부 다 지방소득세 별도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요.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3.2%가 되는 거고요. 포함하면 16.5%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52번 개인 사업자인 A씨.
계시네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동안 얼마요? 100만 원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 지방소득세 별도는 12만 원이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당연히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율이 12%였기 때문에 12만 원이 맞는 내용이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숫자에 지금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 전에서 대상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근로소득자가 바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 그럼 여기서 지금 근로소득자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 됐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옳은 표현이 되는 거겠죠.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세액 공제 금액은 없다. 왜냐? 대상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께 기억하시면 됩니다. 53번. 소득과 상관없이 연금계좌 세액 공제율은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보험료 납입 시의 세제 혜택 두 가지 말씀드렸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 두 번째가 연금 계좌에 납입한 보험료 세액 공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개념입니다. 이 두 번째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대상자는 바로 종합소득자입니다. 그러면 어디라고 비교를 하시면 되죠? 보장성 보험료 거기랑 비교를 되게 되면 대상자가 지금 차이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연금 계좌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종합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종합소득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매겨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액공제율이 12%입니다. 지방소득세 별도로고요. 그런데 만약에 종합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의 경우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율을 받는 것이 아니라 15%의 세액공제율을 곱하여서 나온 금액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15% 방금 말씀드렸죠? 종합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얼마 이하요? 바로 4천만 원 이하. 그리고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2%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5%의 세액 공제율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라 가지고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정답을 확인하게 되면 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다르다. 어떻게 해요? 세액 공제율이 12%가 될 수 있고 15%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54번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뭐라고 하죠? DB형 퇴직연금 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계좌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퇴직연금 계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DB형, 확정급여형이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DC형, 확정기여형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IRP, 개인형입니다. 근데 요 두 개는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 DB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고 있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계좌에 미포함하게 됩니다. 요 해당되는 내용은 오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보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무엇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계좌에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오답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 둘, 세 개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퇴직연금 계좌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DB형, 확정급여형만 받을 수 없다는 것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답 확인하면요. 포함된다가 아니라 제외된다가 정답이 됩니다. 55번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는 대표적인 보험료 납입 시 세제 혜택이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보험료 납입할 경우에 세제 혜택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두 번째가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그 두 가지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축성 보험의 이 보험차익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입니다. 그 때문에 그거 세 개 중에서 앞서서 두 가지는 보험료 납입 시의 세제 혜택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나오고 있는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보험차익 비과세는 바로 보험금 수령 시의 세제 혜택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보험료 납입 시가 아니라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56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분류과세한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같이 구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연금 보험이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연금 저축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라고 하겠습니다. 이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비과세 요건, 이제 나중에 비과세 요건을 말씀을 드릴 텐데,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자 소득으로 봅니다. 이자 소득. 앞서 1장에서 이자 소득 무슨 소득이라고 했죠? 금융소득이라고 말씀드렸죠. 금융소득인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이 연금 저축 계좌, 이 연금 계좌인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자 소득이 아니라 연금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연금 소득에 해당되는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헷갈리죠? 같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으로 봐서 15% 과세한 후에 15% 과세하게 되는데, 연금보험은 이자 소득으로 본다. 그리고 연금 계좌는 바로 연금 소득으로 본다. 이 부분을 같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이자 소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57번.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 기간 만료 후 50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이다. 앞서서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 비과세 요건이 있었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가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여기 나온 것처럼 또 세 번째가 종신형 연금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전부 다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해당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하고요. 언제까지? 사망 시까지. 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개념이 뭐가 있죠? 만약에 보험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에 연금 재원이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개념이 뭐가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연금 이외의 형태로 연금을 수령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요 55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 함정 중에 하나고요. 55세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그리고 연금 이외의 형태로 연금을 받지 않을 것,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연금 재원이 소멸할 것,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반드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50세가 아니라 55세. 요 내용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58번.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 요건을 미충족하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네요. 수령한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보아 무조건 분리과세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렸죠. 연금계좌 또 비교해서 연금보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연금보험, 저축성 연금보험이 만약에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 무슨 소득으로 본다고 그랬죠? 이자 소득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금계좌인 경우에는 이자 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보는데요. 연금소득이 아닌 미충족했다. 만약 연금 수령 요건을 미충족했을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율은 15%. 정답 확인해 볼까요? 금융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보아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세율도 같이 암기를 하시면 15%다. 아시겠죠? 59번.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순금융재산이 8천만 원인 경우 4천만 원을 공제한다. 나와 있는데요. 금융재산, 순금융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순금융재산은요.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금융재산을 내가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범위별로 과세를 하는지, 또한 과세를 하게 되면 얼마를 또한 거기 상속공제를 매기는지, 거기에 대한 범위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순금융재산이 만약에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여기는 전액 상속공제입니다. 이 금액이 2천만 원에서 1억 이하다. 그러면 이 금액은 바로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경우, 원 초과의 경우에는 뭐죠?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 20%를 상속공제합니다. 근데 2억 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별로 상속공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액이 상속공제 되고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가 바로 2천만 원인 상속공제가 되는데 8천만 원인 경우에는 얼마일까요? 4천만 원일까요? 아닙니다. 2천만 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 4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 공제가 된다. 이 부분 함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60번.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실질보험료 납입자는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배우자로 하여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했을 때 부인의 무엇으로?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상속세를 과세해야 된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누가 납입했고 또한 보험금을 누가 수령했는지를 따져서 과세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실제 보험료 납입을 누가 했죠? 본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은 누가 받았죠? 보험금은 바로 이 본인이 또한 보험금을 수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하지 않을 경우가 있죠.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과세 원칙인데요. 해당되는 내용은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이 두 가지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누가 납입했고 보험금 수령은 누가 했는지, 그것이 동일한 자인지 아니면 다른 자가 했는지, 동일하면 과세가 되지 않고 동일하지 않다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 상속세를 과세해야 한다가 틀렸고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2장 부분 생명보험의 이해 부분을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다음번에는 변액보험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제3장 변액보험의 이해 부분을 저와 함께 함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